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정부가 최근 투기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에 비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가져올 영향을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감정원의 이준용 시장분석연구실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3일에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죠. 우리 교수님. 예,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이러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두고 정부는 비정상적이다 혹은 높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정책이 8번째로 발표가 되었고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대책 역시 그 부동산 정책, 집값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만 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긴 경우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네. 특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둔 예가 없습니다. 네. 예, 이번 정책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시장과 거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과열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지요, 교수님? 예, 인정을 합니다. 네, 이제 방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네. 우리 이준용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대책은 파리 대책의 어떤 보완 대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리 대책이라는 이제 강력한 대책이 네. 시장에 시장에 이제 내놓어지면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 수요를 조금 더 이제 억제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물량 부족에 대한 이런 문제점 인지를 하고 어떤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기존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종부세를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 세원을 가지고 어떤 주택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거 복지 어떤 혜택 어떤 다양한 아니면 더 구체적인 이런 플랜 어떤 청사 제시를 했어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정확한 어떤 혼란을 어떤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열을 잡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은 했지만 어떤 세밀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두 분 패널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강화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공급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분에 한해서 보면은 수도권 집값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든가 특히 대구 지역 같은 데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는 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누가 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보겠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아마도 수성구 지역에 한정해서 일부 아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성구에서 집을 신규로 구입을 할 경우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택 대출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은 꽤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 수성구에는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위 파리 대책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러한 갈아타기가 아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유행은 오히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용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구 지역의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 영향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가를 주택을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구 자체에서도 이제 어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유세, 종부세 강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적용이 분명히 될 것이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대구 수성구에 어떤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2주택 이상에게는 금지되어 있고 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네. 신규 대출이 허용된다는 이런 네. 어떤 점은 어떤 대구 주택 시장에 이제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입니다. 더 네. 이상 투자 수요에 대한 유입을 좀 줄이지 않을까, 어떤 그런 유인이 줄어들 거라는 것도 분명히 시그널이 분명히 전달되어 있지만은. 네. 근데 무엇보다도 대구 주택시장, 특히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네. 신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듯이 어떤 네. 이런 수요 억제 정책에 있어서는 대구 시장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은 네.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확대라든지 어떤 이런 신규 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을 이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네.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21일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만 수도권 위주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종부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종부세 폭탄론 뭐 이런 이제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 리포터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난 9월 13일 정부가 세제, 금융, 공급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확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뒤 곳곳에서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됐습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 세율이 최대 3.2%까지 올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세금 폭탄론 어떻게 보십니까? 신설된 종부세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은 시세 18억 원에서 23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들은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내년 종부세액 추가분은 약 10만 원에서 10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세율 3.2%는 시세 합산 176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84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160제곱미터 아파트는 올 한 해 가격이 3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계산하면 보유세는 1,371만 원에서 1,728만 원이 되어 357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40%로 줄어들게 되고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가구는 수성구와 같은 규제 지역에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도 수성구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실제로 거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 보완이 더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자, 리포터 잘 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이 올라가는 게 3% 포인트 네. 내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지역에서는 그 부담이 사실은 미미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에 대한 어떤 취지와 목적을 이제 네. 바라보면서 염두에 네. 두면서 이 대책을 바라봐야 된다는 네. 겁니다. 지금 어떤 종부세 강화나 보유세 강화 부분은 분명히 고가의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두었다라는 네.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어떤 조세 목적인 어떤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것을 이제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네. 없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종부세 강화에 대한 어떤 강화에 따라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는 해도 좋겠지만은 어떤 영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폭탄론이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폭탄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지 이제 이 주택 시장 잡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폭탄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그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좀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이제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부세 강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또 공급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먼저 종합부동산세 강화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 강화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이 종부세 강화가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또 이제 조세 저항이 부분적으로 심한데 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먼저 조세 정의에 대한 이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만 네. 불행히도 조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곳이 없고 네. 많은 경우 조세의 공평성을 조세의 정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세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 능력이 동일한 사람은 조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고 네. 부담 능력이 다른 사람은 조세 부담을 다르게 하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의 정도의 차이고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공평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종부세를 강화한다. 어느 정도 강화를 하는 것이 공평성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부세를 강화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보유세지 않습니까? 네. 보유세를 강화를 했는데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혹은 떨어질 것인가.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데 따른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비용의 상승은 그만큼 편익이 감소되는 겁니다. 네. 편익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집을 팔 유인이 있다는 것이죠. 집을 팔 유인이 있다, 즉 매도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의 강화는 집값 하락을 이끄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집을 파는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네. 거래 비용이겠죠. 네.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쎄 효과가 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가까운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장 뭐 급락한다, 아니면은 약간 내려간다, 아니면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설이 있는데요, 예측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인하의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아마도 지방정부에서 먼저 죽겠다라는 아우성 네.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취등록세의 비중이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큽니까? 예, 취등록세가 지방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 굉장히 큽니다. 네.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제가 이 말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준용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의 이제 과열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막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세 정의도 실현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적으로는 과열도 막으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네.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다 네.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라고 과열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느냐, 그리고 네. 어떤 심리를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뜨리냐, 이 정도는 기대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종부세를 강화할 때 얼마만큼 좀 높일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매 시장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네. 임대 시장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보유세 어떤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은 지역은 이제 임대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무리 어떤 그런 보유세가 늘어나지만 그 부담을 이제 임대료에 전가를 시키게 되면은 그런 네.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그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쳐다보기보다는 네. 이제 종합적으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효과가 가시화된다고 전제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집값이 뭐 급락을 하든 아니면 조금 내려가든 어떤 신호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론적으로는 조세가 부과가 되면 바로 자산 가치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조세가 부과가 된 다음에 얼마만큼 1년 뒤든 2년 뒤든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시장에 네. 받아들여지느냐 말하냐는 그쪽의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져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수요가 존재하거나 공급이 네. 부족한 지역 쪽으로 이제 많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지 네. 않다라고 아는 지역은 어떤 영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종부세 강화 이 방안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데에서 이제 뭐 이론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부세 강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강화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의 9억을 뺀 다음에 나머지 액수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 그러니까 0.8을 곱한 것이 그 과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래서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뭐 하여튼 10몇 억, 뭐 18억, 20억 이렇게 이런 집을 가져야지 종부세를 내는데 뭐 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은 또 갈라지니까는 네. 또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강화된 건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강화된 것은 맞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종부세 강화가 바람직한 방향인지인데 네. 많은 학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강화를 하고 네.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것이고 네.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종부세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네. 방향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종부세는 개인별로 가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와 현실의 시가 사이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죠.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네. 시가로는 한 13억 정도 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개인별로 가세를 하다 보니까 부부 공동 명의를 한다면 50%씩이니까 13억의 2배라면 26억까지는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고가주택의 일부에 해당이 되지 많은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그닥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준영 부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가구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거의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대구 지역에서 어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그런 숫자를 보면은 대구는 이제 단독주택이 한 83호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네. 전체 단독주택의 한 0.0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 이제 연립 다세대나 아파트를 네. 포함한 이제 공동주택은 한 839호 정도로 해서 네. 이제 이거는 0.136%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는 이제 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9억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인 가격은 주택은 이제 922호 정도 돼서 전체 0.1% 정도가 이제 대상이 적용되는 어떤 예.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 이제 인별로 이제 어떤 다주택 주택을 보유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네. 대상자라고 보기엔 어렵고 네. 달라진다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더 많아질 수 많아질 있습니다. 수 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9억 이하인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네.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렇군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질문해서 부자들이 종부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까 김은혜 기자 리포트에도 보면은 서울에 강남에 160제곱미터 같은 경우 30억에서 34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 계산해 보니까는 1,371만 원에다가 1,728만 원으로 종부세가 올라서 350여만 원 더 낸단 말이에요. 그 서민들한테는 이제 큰 액수인데 그동안에 집값 오른 거 감안하면은 이런 정도의 액수가 오른 것을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 전 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강남 지역에 신규로 아파트를 산 매입자를 분석을 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신규로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대출이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다 샀다는 거죠. 네. 이 말은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네. 풍부하게 풀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겠죠. 네. 유동성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이 주택을 사겠다라는 잠재적인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네. 잠재적인 수요자가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자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과 종부세가 늘어나는 것을 비교할 것인데 그렇게 비교해 본 결과는 아마도 이 부자들은 종부세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준영 부장님은 부동산학 박사님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네. 부자들이 무서워할까라는 건 이제 과연 부자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네. 이것을 부담으로 느낄까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문만 바꿔도 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의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종부세가 늘어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그러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려야 되는가?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지만 적용 대상이 있지만은 소득이 없는 어떤 고연령층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과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게 각 어떤 계층에 맞게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 같은 주장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이 시가와 공시지가는 일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네. 한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가 요즘 강남에 떠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단어가 정부가 이 단어를 꺼내자마자 가장 겁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사실 강남에 있는 이 복부인 아줌마들이어야 되는데 네. 이 강남의 아줌마들은 오히려 공시지가 현실화를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올란 것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면 지금 올란 가격이 부동산 가격에서 최저점이 된다는 거죠. 예. 네. 이 웃지 못할 이런 내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가 정책을 내면은 아줌마들은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순간 실거래 가격은 더 뛴다. 예. 뭐 이런 주장이신데요. 이제 이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시 가격하고 이제 실제 가격, 실거래 가격하고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느냐? 네. 그리고 그럼 여태까지 왜 그것을 못 좁혔느냐 이렇게 네.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공시 가격, 공시 제도가 만들었을 때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1970년대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개의 부처에서 다른 법률을 가지고 이제 집가든 어떤 건물에 대한 가격을 평가를 했는데 1989년도에 이제 공시제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모든 동일한 이제 공시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을 공시 가격을 만들 때 기존에 냈었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이제 과표와 어떤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89년도에도 공시가격과 실제 실거래가는 어떤 현실화율, 그러니까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현실화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 20-30년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좁히지 못했었던 이유는 어떤 조세 저항뿐만이 아니라 어떤 복지 수급자들이 탈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것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실화율이 높다 그래서 어떤 고액 자산가들을 쳐다볼 게 아니라 이제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이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출 규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보면은 이제 집을 2채 이상 가진 그런 소유자는 규제 지역 내에서의 이제 새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성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지역 아닙니까? 이제 수성구에서는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 돈으로 사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이제 들면서 또 그래서 어떤 영향을 어떤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대출 규제로 생각이 됩니다. 수성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구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근본 대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성구 내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성구 내에서 다시 주택을 한 채 더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담보 비율이 60%에서 대출이 이제 40%로 줄어들게 되고 두 채를 구입한다면 전면 규제가 됩니다. 당분간은 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시가로 13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억 미만에 대한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갈아타기는 여전히 성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구 시장 특성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이런 신규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과연 먹히는 시장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어떤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어떤 그런 유인이 있는 시장이냐라고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성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한 10년 가까이 원활하지 못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성구의 신규 주택을 기다리고 어떤 그런 투자 수요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신규 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관망세를 두고 이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어떤 호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동산 대책이 규제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규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 투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이른바 뭐 풍선 효과라든가 확산 효과가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더 많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돈 되는 곳은 다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정 지역의 정부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말라, 구입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은 그런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이 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수성구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수성구에 부동산 투기 혹은 투자를 많이 하는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네. 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네. 연 300% 이상 집가가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풍선 효과는 결국에는 규제 지역에서 있었던 투자자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네. 투자의 어떤 그런 시각을 전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2007년도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강남 지역에 어떤 집중적으로 규제를 했더니 이제 강북 지역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네. 이전을 해서 네. 이제 어떤 키 맞추기 현재에도 그런 유사한 이제 현상이 네. 일어났지 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키 맞추기로 있어서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어떤 풍선 효과인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한남 네. 뉴타운 이런 것들 네. 개발 호재가 이제 더 자극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시기가 어떤 양도세 중과를 강화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대상이 3주택자였는데 그것을 네. 2주택자로 이제 강화를 했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풍선 효과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에서도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구 수성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구 중구나 남구도 이제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규제 지역만 이제 본 게 아니라 이제 비규제 지역까지도 이제 동시에 바라보기 보고 때문에 있다. 네. 예전과 같은 그런 풍선 효과는 네.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하더라도 심하지는 않을 예.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9.13 부동산 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점을 좀 종합을 해주시죠. 어떤 부작용 우려 사항이라든가 종합해서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고 또 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교통 신호라는 게 초록색 불이 있으면 건너가라는 것이고 네. 적색 등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간 불에는 건너가고 초록색 불에는 건너가지 말라로 바뀐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네. 일정 부분 정부가 작년 연말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양성화하자라는 네. 시그널을 보냈다가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규제하자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한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한 발로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네. 그게 동시에 밟지 말라고 한 발로만 작용을 합니다. 네. 오른발로만 작용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 만약에 양발을 작용해서 잘못해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게 되면 차는 전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해라라고 하면은 부동산의 공급은 신규만 부동산 신축 아파트만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도 파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거래세를 갖다 인하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럼 일관성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신호와 같은 역할입니다.
초록색 등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이고 적색 등이 켜지면은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건너가고 어떤 때는 건너가지 말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사업자 규제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규제를 하면요. 네. 부동산을 갖다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빌라 같은 거 짓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전국에 한 35만 네. 내외 정도고 이들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놓은 주택 수가 한 120만 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를 하면은 즉 집을 짓지 말라라고 올수독을 한다면 아마도 1, 2년이 지나면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분위기가 맞아 떨어진다면 부동산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폭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네. 시장의 플레이어들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네.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일관성 있는 정책은 방금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예. 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대책이 필요하다.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예. 거래를 막아서 안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좀 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이제 하시고 예. 계신데요.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양도소득세의 이 세금 이름에 보면 소득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소득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거래세입니다. 네.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세인데 거래세가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50%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10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5억 정도를 내야 되겠죠. 이 5억이 부담이 되면은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런다면 기존의 주택이 소위 중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신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 예는 저는 보지도 못했고 네. 그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는 반드시 인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점이라든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을 종합하신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왜 이렇게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그러니까 작년 8.2 대책과 이번에 제가 보완 대책이라고 평가에는 이제 네. 9.13 대책. 네. 이것은 이제 과거에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네. 다 막으려다 보니까 네.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과거에 왜 많이 풀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왜 갑작스럽게 다 막았느냐, 이걸 네. 보면은 어떤 정부와 언론의 어떤 조급증 아니면은 빨리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다 풀고 다 막는 어떤 이런 거인데, 이런 급진적인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왜 내가 아직 주택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을까? 네. 이런 어떤 기존의 그 투자자와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의 어떤 그런 자괴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다 이제 정부가 급진적인 규제 강화나 완화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일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답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어떤 부작용이 이제 계속 네. 발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을 일관되게 두어야 한다라는 네. 겁니다. 주택은 당연히 재화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 가격이 왜 오르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아니면은 그 살 집이 부족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더 몰릴 테고, 더 이상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주택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급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될 뿐더러, 저희 한국에 대한 주택 시장이 왜 이 주택 시장의 특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이제 대규모 대량에 대한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건설 공법적으로 잘 선진화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전제하에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것은 개량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재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포지구, 그러니까 예전에 택지개발지구 이름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개포지구는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이제 상계지역, 목동지구, 상계지구 이들은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입니다. 이게 이 정책이 어떤 일관성 있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계지구든 목동지구든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그것만 질문 드릴게요. 투자하지 않은 사람도 피해자일 수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집도 사지 않았는데, 만일 정부의 정책에 성공해서 집값이 좀 안정화되거나 내리면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이익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아직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그 투자에 대한 것을 어떤 그 투자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정부가 보존을 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한 정책 요인이 그들에게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급진적이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시장이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된다 정책이. 그리고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부가 이런 세금에 대한 정책을 뭐 단기적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기는 오히려 시장에 더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에 대한 문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은 그런 건 이제 어떤 바로 정책을 전환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안적으로 어떤 공급을 늘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수요에 대한 어떤 실수요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을 정책을 바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자, 공급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판교 신도시 그 공급하면서 나아졌냐, 오히려 주택 시장의 과열을 공간적으로도 더 확산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지금도 있거든요. 공급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집값이 오르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주택 공급을 만약에 미루자라는 것은 소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말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9.13 대책을 발표할 때 공급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소 실망스러웠는데 21일 날 발표를 했죠. 공급 부분이 추가로 발표되어 가지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교 신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잡혔을까요? 저는 더 가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지 소위 복부인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정 부장님께서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 수요와 이 공급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도 지난 21일 날 발표한 거 보면 이제 수도권 위주로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수성구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대구에 이제 최근에 어느 지역에 가장 공급이 많이 됐냐라고 하면 이제 달성구나 달서구, 그러니까 어떤 수성구와 중구를 이제 중심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외곽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서울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강남이나 그러니까 강남권에 주택을 공급을 하지 않고 일산 신도시나 강남 신도시를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를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떤 강남에 대한 어떤 가격을 이제 어떤 최소 상승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인구를 분산하는 목적의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강남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수하게 그 지역은 찾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도 수성구에도 그런 유사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외곽에 공급을 했다라고 해서 그 수요가 외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수성구를 이제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수성구의 이제 중구나 이제 수성구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는 한은 이제 계속 이 수급에 대한 미스매치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있거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부의 정책이 시장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긴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고요.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라는 것인데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이 될 터인데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반드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장님. 네. 최근에 언론의 뉴스에 보면은 서울 엑소더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 높은 주택 가격을 피해서 외곽으로 빠진다. 그래서 서울을 탈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엑소더스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10년 전부터 서울에 대한 주택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했고 신도시 개발을 계획을 했고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돼서 사람들이 어떤 더 나은 어떤 주거 여건이다 아니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다 그 원인 때문에 그게 네. 다 원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주택 공급 정책도 시장에 정확하게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제 계획이 됐지만은 5년, 10년 뒤에 이제 실물로 공급이 될 테니 네. 시장에서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 이런 어떤 신호를 이제 제대로 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9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만 사실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발표하는 국가가 또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의 특징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관리 시스템, 국민 경제 활동 속에서 얻게 되는 소득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의 정당성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